이건 산삼이 아닙니다. 경삼입니다. 정말인가? 산삼이 아니라고? 최인호 장편소설 상도 제1권 천하제일상 제사장 운명의 밤 1 1801년 제위 24년 만에 선왕이었던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승하하고 뒤를 이어 순조가 즉위한 그 원년인 신유년, 임상옥은 청나라의 왕도인 연경에 도착하였다. 고향인 의주를 떠난 지 거의 한 달 가까운 25일 만의 일이었다. 의주에서 연경까지의 거리는 이천하고도 30리의 까마득히 먼 길이었다. 하루에 100리를 꼬박 걸어도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노정인 것이다. 때문에 이 노정을 상인들이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동짓달이면 청나라의 사신으로 떠나야 하는 동지사들은 아니 갈 수 없어서 가긴 가되 죽기보다 가기 싫은 길이라고 부르곤 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2000리가 더 되어 왕복으로 치면 한 번 다녀오는데 자그마치 8000리의 먼 길인 것이다. 얼마나 먼 길이었으면 박지원은 열알기에서 정조 4년 1780년 6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8월 1일에야 청의 왕도인 연경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임상옥이 연경에 도착한 것은 그해 가을 9월이었다. 이미 수차례 연경을 드나들던 임상옥이어서 2030리의 연경길이 제 손바닥 보듯 훤하였지만 이번의 여정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초행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옥이 처음으로 연경에 간 것은 18세 때 사행길에 따라 나서면서였다. 그때 임상옥은 사신행렬의 말몰이꾼으로 고용되었다. 그의 아버지 임봉획도 의주 상인이었으며 주로 사신행렬을 따라서 연경을 드나들어 후시무역을 하던 보따리 장수였다. 원래 임진왜란 중인 1593년부터 압록강의 난지도에서 조선의 기근 구제와 군미 조달을 위해 중국과의 국제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섬의 이름 중강을 따서 중강계시라 하였다. 계시무역은 국가에서 공인한 공무역으로 바로 중강계시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교역이 활성화된 것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던 17세기부터였다. 오늘날의 압록강 지역을 자신들의 모태로 해서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청나라는 자연히 회령, 경원, 책문 등의 변경지역에 시장을 속속 개시하였다. 책문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변경도시 의주는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최전방의 상도였다. 당시 조선의 상권은 세 곳의 국경지대에서 좌우되었다. 대마도의 일본 장사배를 상대하였던 동래의 외관, 여진족의 담비가죽을 사들이던 회령, 경원지방 그리고 청나라와의 사이에 밀무역시장으로 유명했던 책문호시였다. 계시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무역이라면 후시는 상인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밀무역이었다. 이 세 곳의 국제무역권 중에서도 그 으뜸은 천하의 중원 한복판에서 중국 비단을 주로 취급하였던 의주 상인들이었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상인을 일컬어 만상이라 하였는데 이는 의주의 원 이름이 용만으로 고려시대 때까지는 용만현으로 불렸기 때문이었다. 임상옥의 집안은 4대째 의주에서 만상을 하던 전통적인 장사꾼의 집안이었다. 그러나 만상이라 해도 큰 자본도 없는 보따리 장수에 불과했던 임상옥의 아버지 임봉획은 주로 해마다 청나라로 들어가는 동지사 행렬을 따라 북경으로 가서 인삼을 팔고 그에 합당하는 비단을 사서 돌아와 되파는 보따리 장수였던 것이다. 임상옥의 아버지 임봉획은 누구보다 중국어에 능통하였다. 중국어뿐 아니라 만주어에도 능통하여 사신 행렬에서는 자연 우대를 받았다. 임봉획이 꿈꾸었던 소망 하나는 역과 시험에 합격해서 역관이 되는 일이었다. 임봉획이 역관을 꿈꾸었던 것은 자신이 중국어에 능통하였을 뿐 아니라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역관들은 사신들과 함께 중국에 파견되어 통역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신이 올 때면 조정에 나아가서 통역을 맡곤 했었다. 역관의 선출은 문과, 무과와 더불어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과거 시험인 역과를 통해 이루어지곤 했었다. 그 밖에 수시로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는 이를 경축하기 위해서 증강시가 실시되어 역관의 수는 필요 이상으로 넘쳐 있었다.
이들의 봉급을 일일이 줄 수 없었던 조정에서는 역관들에게 사신을 수행하여 외국에 갈 때마다 밀무역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자연 역관들은 떼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역관들이 무역자금으로 중국에 가져갔던 것은 주로 인삼이었다. 당시 인삼은 국내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 가치를 갖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약용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역에 유리한 품목이었다. 역관들에게 허락된 무역자금은 팔포무역이었다. 팔포란 인삼을 10근씩 한 꾸러미로 묶어 모두 8꾸러미까지 포장한 부피, 즉 80근의 인삼정액 내에서 역관들은 공공연하게 밀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인삼 한 근당 은 25냥으로 환산하여 인삼 80근 대신 은 2000냥을 팔포정액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쌀로 환산하면 수천석에 해당되는 막대한 거금이었다. 임성옥의 아버지 임봉핵이 역관을 꿈꿨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해마다 사신을 따라 영경을 드나들며 통역을 하였지만 정식 역관이 아니었으므로 그가 취급하는 인삼은 겨우 한 보따리, 즉 개여섯 근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한 미천 버는 것이지 대부분 금문에서 발각되어 압수를 당하곤 했었다. 사신이 국경을 떠날 때에는 압록강 구룡정 나루터가 조선 땅덩어리의 마지막 언덕이었다. 사행이 떠날 때에는 구룡정까지 평안감사와 의주 부윤이 관기들을 데리고 와서 최후의 석별 인사를 나누었다. 역관은 역관대로, 통인은 통인대로, 마두는 마두대로 끼리끼리 정을 나누며 석잔술을 마시고 배에 올라서면 기생들은 일제히 부채를 펴들고 배따라기를 부르곤 했었다. 이러한 낭만적 풍경과는 달리 사행이 압록강을 건너는 날이면 압록강변 모래바닥에는 첫 새벽부터 출입을 금지하는 문이 세워졌다. 일종의 세관이 설치되는 것이다. 모래바닥에 깃발 3개를 꽂아 문을 삼고 의주부윤과 서장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사행 따라 배를 타는 중인 300여 명을 샅샅이 검색하는 것이다. 금수품을 조사하는 문은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의 3문. 그 문 앞에서 웃옷을 풀어치고 바지 아래 사타구니까지 검색관이 쓱쓱 훑는데 찾는 물건은 황금이나 진주, 담비가죽이나 인삼 등의 금수품들이었다. 이 당시의 금법은 이런 조문이었다. 첫째 금문에서 발각되면 물건을 압수당하고, 둘째 금문에서 발각당하면 볼기를 까고 곤장을 치며, 셋째 금문까지 숨겨나오다가 발각되면 목을 쳐서 금문 깃대 꼭대기에 내어건다. 국경을 넘어가니까 아무리 사신행차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상서도 꾸몄다. 성명, 거주지, 나이에다 생김새 등 신체적 특징들을 기록하는 오늘날의 여권과 같은 호조였다. 임봉핵은 번번이 첫 번째 금문에서 발각당해 인삼을 압수당하곤 했었다.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음성도강이었다. 의주 상인들은 사신행렬보다 며칠 앞서 강을 건너가 미리 기다리곤 했었다. 그러나 이런 보따리 장사로는 호구지책 정도에 불과하였다. 임상옥의 아버지 임봉핵은 4번에 걸쳐 과거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낙과하였다. 누구보다 만주어에 능통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임봉핵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선조가 비천한 계급의 종자임을 알게 되었다. 임봉핵은 평생 노력해도 가난한 보따리 장사꾼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는 몹시 실망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임봉핵은 술에 취해 압록강에 빠져 죽었다. 임상옥의 나이 20살 때의 일이었다. 사람들은 임봉핵이 술에 취해 실족해서 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말하였지만 실은 그가 세상을 비관하여 죽었다고 수군댔다. 임봉핵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압록강변의 통군정 앞 모래밭이었다. 통군정 앞 백사장은 압록강변 중에서 제일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임상옥은 앞이 난감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임상옥의 아버지는 죽을 때 엄청난 부채를 남기고 죽었다고 한다. 임상옥은 아버지가 빚을 진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 빚을 탕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의주 상인들의 풍습으로는 사람을 고용해도 품삯이라고는 없었다. 먹여만 줄 뿐 5년이고 10년이고 데리고 있다가 싹수가 없으면 내쫓고 싹수가 보이면 주인이 자본을 대주고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 상례였었다.
임상옥은 3년간 문상의 점원으로 취직하여 충실하게 주인을 섬겼다. 문상이란 중국을 상대로 장사하는 점포를 말함인데 아버지가 빚을 진 상점에서 빚 대신 자신의 몸을 담보로 잡히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평생을 점원으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임상옥은 한눈 팔지 않고 눈을 뜨고 일어나는 꼭두새벽부터 잠이 들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 임상옥이 일을 하던 문상의 주인은 홍득주란 사람이었다. 홍득주가 20살에 불과한 임상옥을 신뢰하였던 것은 임상옥이 어린 나이임에도 인삼에 대해서 특별한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부터 임상옥은 아버지를 쫓아서 수없이 인삼을 봐왔으므로 인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다. 하루는 홍득주의 집으로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왔었다. 늦은 가을이었다. 보통 산삼을 캐러 산으로 떠나는 때는 초가을이고 신만이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늦가을이었다. 노인은 머리에는 종이 노끈으로 짠 모자인 노갓을 쓰고 가죽 옷인 굴걸피를 입고 이슬과 비를 막는 이슬치를 걸치고 신발인 디디게를 신고 지팡이인 마네시리를 짚은 전형적인 채삼꾼의 행색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배낭인 매대기에서 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 들고는 홍득주에게 말하였다. 방금 묘양산에서 산삼 하나를 캐었습니다. 이렇게 큰 산삼은 인삼 장사 40년 만에 처음 캔 것인데 감정을 해보시고 뜻이 맞으면 이 산삼을 홍대인께서 사주시겠습니까? 홍득주의 문상은 주로 인삼을 취급하는 상점이었다. 그 중에서도 진귀한 산삼은 구하기도 어렵고 부르는 게 값이었다. 정말 귀한 산삼 하나를 제대로 구하면 팔자운수를 고칠 판이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인 것이다. 진짜 산삼은 세상에서 아주 귀하고 드문 것이다. 또 산삼이라도 집에서 기르는 삼이 있어 진짜 산삼과는 형체나 모양으로 구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노인이 꺼내놓은 산삼은 홍득주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는 산삼이었다. 산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신령초였다. 홍득주는 당장에 거금을 주어 그 산삼을 사려 하였는데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임상옥이 홍득주의 소매를 잡아 조용한 곳으로 이끌더니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으리, 저 삼을 아직 사지 마십시오. 어째서? 저 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루만 갖고 계시다가 내일 아침 날이 밝은 후에 제가 감정해드리겠습니다. 홍득주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평생을 인삼과 더불어 생활해온 전문가인 자신의 안목을 무시하고 감히 20살밖에 안 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니 우라가 치밀 정도였다. 젊은 임상옥이 안이 꼽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른 채 할 수만은 없었다. 산삼값이 엄청난 거금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에 하나 가짜 산삼을 진짜의 값을 치르고 사들인다면 낭패를 단단히 보게 되기 때문이었다. 네 말대로 하거라. 임상옥은 노인이 가져온 산삼을 하룻밤 동안 정중히 나무 상자 속에 넣어 잠을 재운 후 이튿날 첫새벽 해가 떠오르자 그 산삼을 들고 나가 햇볕 속에서 자세히 바라본 후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하였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이것은 산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삼입니다. 경삼이란 자연 그대로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삼이 아니라 옮겨서 심은 삼을 말함이었다. 산삼이란 원래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깊은 산 중에서 저절로 자란 것을 말하는데 그 어린 인삼싹을 발견한 신만이는 흙까지 아울러서 그 산삼싹을 따가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전토에 옮겨놓고 비료를 주어 약토한 것을 양직이라 하고 그 어린 산삼을 봉토 직식한 것은 직삼 또는 토직이라고 구분했던 것이다. 경삼이라 함은 이처럼 어린 산삼싹을 떠다가 비료를 주어 배양한 인삼으로 이를 되뽀비 혹은 산양이라 부르고 있었다. 진짜 산삼과 경삼은 모양새는 똑같지만 약효는 천양지차이며 값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것이었다. 정말인가? 홍득주가 반신반의하면서 되물었다. 이 삼이 산삼이 아닌 되법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인께서는 그냥 가만히 제가 하는 일을 보고만 계십시오. 임상옥은 나무 상자 속에 들어있던 인삼을 둘로 잘라 대가리는 그대로 두고
뿌리 부분에는 인삼을 닮은 도라지 한 뿌리를 집어넣었다. 아무리 인삼을 닮았다고는 하지만 도라지는 도라지였다. 도라지야 푸른 자줏빛깔이 도는 길경으로 삼척동자라고 해도 인삼과는 한눈에 구별해낼 수 있었다. 날이 밝자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임상옥이 나서서 말하였다. 좋은 산삼이긴 하오만 값이 너무 많이 나감으로 못 사겠소. 갖고 가시오. 노인은 낯빛을 흐리면서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다. 순간 노인의 얼굴에서 분기가 탱천하였다. 이놈! 호통을 치면서 노인은 임상옥을 노려보았다. 노인장 왜 그러십니까? 호통을 치는 노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임상옥이 물어 말하였다. 이놈아,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 놈이 정녕 모른단 말이냐? 노인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들어 당장이라도 한 대 후려칠 태세로 호통을 치며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산삼이 들어있던 나무 상자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내 산삼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도라지 한 뿌리만 들어있단 말이냐? 그제야 임상옥은 모른 채 나무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상자 속에는 도라지 한 뿌리가 대신 들어있었다. 그것이야. 임상옥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꿔치기 한 것이었으나 짐짓 시치미를 떼면서 임상옥이 대답해 말하였다. 소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놈! 내 눈에는 이것이 도라지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라지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룻밤 사이에 산삼이 도라지 한 뿌리로 변하였단 말이냐? 이는 정녕 내 놈이 엉뚱한 마음을 먹고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란 말이냐? 아닙니다, 노인장. 쇳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산삼이 제 스스로 도라지로 변하여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부터 산삼은 신선초라 하여서 신령한 물건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임석의 말에 노인은 더욱 화가 나서 말하였다. 산삼이 제 스스로 모습을 감추어 도라지로 변하였다니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이려 함이냐? 노인은 매대기 속에서 주청이를 꺼내들었다. 10만이들이 들고 다니는 매대기 속에는 도끼에 해당하는 주청이와 낫과 같은 난길이와 호미와 같은 허벅이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험한 산길을 다니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휴대하고 있었고 산삼을 캐내기 위해서도 이런 도구들이 필요했다. 노인은 도끼를 허공으로 치켜들어 임상옥을 단번에 내리찍으려 하였다. 임상옥은 20살의 청년이었지만 힘이 세고 담력도 있었다. 기골이 장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사행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여물어 있었다. 임상옥은 노인의 손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노인장은 정화의 인삼도 모르십니까?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살기등등하여 당장이라도 도끼를 들어 임상옥을 내리찍을 기세였던 노인의 손이 슬며시 내려졌다. 노인장은 정화의 인삼도 모르십니까? 라는 뜻모를 한마디가 노인의 손에서 도끼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갑자기 노인의 입에서 너털웃음이 터져 흘렀다. 노인은 부시를 쳐 불을 일구어 담뱃불을 피우고 나서 껄껄껄껄 소리내어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졌소이다. 노인은 옆에 서서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홍득주에게 말하였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보여드렸던 삼은 산삼이 아니라 경삼이었습니다. 산삼 한 뿌리도 못 캐고 산에서 내려오던 중 어떤 절간의 우물가에서 경삼 하나를 캐냈는데 캐고 보니 귀신도 모를 산삼이라 한번 속여보았나이다. 노인은 백배사지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대인을 속인 것은 미안하지만 저렇게 무서운 종놈을 데리고 있는 것은 하늘과 신령의 도움이 아니랄 수 없소. 조선 천지에 어제의 그 삼을 경삼으로 알아볼 사람이라고는 아마 이 어린 종놈 하나뿐일 것입니다. 정녕 하늘이 내려주신 신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노인이 사라진 후 홍득주는 새삼 임상옥이 놀라웠다. 임상옥이 아니었더라면 노인의 고백대로 절간의 우물가에서 캐온 경삼 한 뿌리를 거금을 주고 사들여 자칫하면 파산할 뻔하지 않았던가. 어떻게 20살밖에 안 된 임상옥이 눈썰미가 있어 10만이도 감히 못 알아보는 산삼의 진위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보다도 살기등등하여 당장에라도 도끼를 내리찍어 살인이라도 저지를 만큼 충천하던 노인의 분기를 침착하게 한마디하여 당장의 길을 꺾고 길을 꺾을 뿐 아니라 제 스스로 산삼이 아니라 가짜의 경삼임을 고백하도록 유도해낼 수 있단 말인가? 홍득주는 임상옥에게 물어 말하였다. 네가 그 노인에게 말하였던 정화의 인삼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정화의 인삼. 정화의 인삼이라는 용어는 예부터 의주 상인들 가운데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관용어였다. 인삼의 진짜와 가짜를 말할 때 흔히 비유되는 이 고사는 조선 초기 때에 비롯된 일이다. 세조 때의 명신으로 정광필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조판서 난종의 아들로 자신도 2번이나 영의정에 올랐던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다. 명필이기도 했던 정광필은 죽은 후 문익이라는 이름으로 시호까지 되었던 명재상이었는데 그에게는 정화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정화는 적자가 아닌 첩에서 난 서자였다. 그러니까 정화는 정난종의 손자인 셈인데 정화는 공교롭게도 자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할아버지 정난종은 서자 혹은 얼자들은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과거 금지 반론자였기 때문에 정화는 명가의 손자면서도 과거도 못 보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일찌감치 중국어를 배워 나중에는 명나라 13성의 사투리까지 모두 익혀 당대 제1의 중국통이 되었다. 그 정화가 영경사절을 따라다니면서 역관 노릇을 했다. 정화는 단번에 떼돈을 벌기 위해 한 번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인삼을 사십고 영경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정작 영경에 도착하고 보니 머리만 인삼이고 몸뚱이는 모두 도라지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정화는 몰래 숨겨갔던 은자를 풀어 여비로 써서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단순히 장사꾼이 아니라 사신이었으므로 이 일이 말썽이 되어 선천 땅으로 귀향을 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정화의 인삼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 정화의 인삼이란 말은 사행길을 따라 인삼 장사를 하는 만상들에게는 상도의 제1조와 다름없었다. 즉 가짜의 물건으로 남을 속이면 그처럼 벌을 받아 언젠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뜻이다. 상업을 할 때 절대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주 상인의 철칙이었다. 저울을 속이거나 남의 돈을 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며 또한 정화처럼 단번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은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경책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정화는 자신이 속아서 가짜의 인삼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가짜 인삼을 처음부터 알고 사서 그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연경으로 갔기 때문에 인삼 스스로 도라지로 변해버렸으며 그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의주 상인들의 철학이었다. 정화의 인삼. 의주 상인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을 유독 홍득주만 몰랐던 것은 그가 전국을 드나들며 무역을 하는 만상이 아니라 상점을 열어놓고 무역을 하는 문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0만이 노인도 임상옥의 기지에는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다. 가짜의 인삼이 제 스스로 도라지 뿌리로 변하였다는 정화의 고사를 빗대어 은근히 10만이 노인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꾸짖자 노인은 그만 이실직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홍득주는 새삼 임상옥을 다시 보게 되었다. 임상옥은 부지런하였으며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았다. 임상옥은 한번 본 사람의 인상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 임봉액으로부터 배운 교훈인데 임봉액은 어린아이 때부터 임상옥을 데리고 천국을 드나들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곤 하였다.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이다. 인사야말로 최고의 예인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군자는 먼저 신임을 얻은 후에 사람을 부린다. 만약 신임을 얻기 전에 사람을 부리려 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한다. 장사도 이와 같다. 신임을 얻는 것이 그 첫 번째 비결이다. 신임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로서 예를 갖추어야 한다. 그 자신 3대째에 걸친 장사꾼에 불과하였으나 역관이 되기 위해서 4번이나 과거를 보았던 아버지 임봉핵은 학문에도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떠돌이 장사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음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상옥이 듣거나 말거나 장사꾼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렇듯 총명한 임봉핵이었지만 그 자신은 실패한 장사꾼으로 의도도 얻지 못하고 자식 임상옥으로 하여금 평생 몸값으로는 갚지도 못할 부채만을 남기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이다. 임상옥은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을 습성으로 갖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임상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임상옥은 집물 관리가 정밀하여 항상 치부책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치부책이라 함은 금품을 출납한 내용을 적는 책으로 오늘날의 금전 출납부와 같은 성격의 장부인 것이다. 임상옥은 녹신첩도 잘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상점을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의 명부였다. 이 책 속에는 단골 손님의 가게가 족보처럼 적혀 있고 외가 처가의 가게까지 적혀 있었는데 임상옥은 이들의 경조사를 절대 잊는 법이 없었다. 장사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 신용이다. 의주 상인들의 상거래에 있어 제1조인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이처럼 단골 손님들의 명단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임상옥의 집물 관리는 너무나 정연하여 그는 무슨 물건이든지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도로 갖다 두었으며 그의 집에서는 비 한 자루, 신발 한 켤레까지도 항상 일정한 자리에다 두고 쓰는 버릇을 길러서 그것 어디 갔느냐고 찾는 일이나 허둥대는 일이 없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홍득주는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임상옥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네가 글을 볼 줄 아느냐? 홍득주는 따로 임상옥을 불러 물어 말하였다. 웬만한 글은 볼 줄 압니다. 도대체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15살 때 추월함에서 배웠습니다. 추월하면서 글을 배웠다면 중이 되려 함이었더냐? 아,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글을 배워오라 하셔서 1년간 추월함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문자를 익혔나이다. 자신이 까막눈인 홍득주에게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안다는 임상옥이 대견스러웠다. 그가 새삼스레 임상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의주에서는 조언하는 것이 상례였다. 10살이면 장가를 들은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의주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훨씬 일찍 조언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임상옥은 20살 청년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였고 홍득주에게도 시집 못 간 관연한 딸이 있었다. 아들이 없어 외동딸만을 두고 있던 홍득주에게 임상옥이야말로 최고의 대리사윗감이었던 것이다. 때가 되어서 자신의 만상을 물려주어 가업을 잇게 할 수도 있었다. 홍득주의 딸은 남순으로 훗날 임상옥에 처가 되었지만 임상옥을 새롭게 보게 된 홍득주는 임상옥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기로 결심하였다. 홍득주는 임상옥에게 과연 상제가 있는가 어떤가, 상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1801년 임상옥이 아버지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홍득주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한 지 3년이 되는 신유년, 그 여름 8월, 홍득주는 임상옥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우리 집에서 점원 노릇한 지 얼마 되었느냐? 3년 되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었느냐? 보아하니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삼에는 도 같은 것 같은데 그동안 아비를 따라서 연경에는 몇 차례 다녀왔었더냐? 연경에는 2차례 다녀왔습니다. 중국말은 할 줄 알겠구나. 의사소통하고 거래를 하는 데는 막힘이 없나이다. 그러면 한번 연경에 다녀오지 않겠느냐? 해마다 동짓달이면 조정에서 동지사라 하여 사신들이 사행으로 드나들곤 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의주 상인 중에서 몇몇이 조를 짜서 몰래 연경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이야말로 밀무역이었다. 만약에 관문에서 들키는 날이면 국문을 당할 뿐 아니라 다시는 연경 사신을 따라 나설 수 없었다. 18살의 나이 때부터 말몰이로 사행을 따라 나섰던 임상옥이 만약에 들켜서 수검에 걸리게 되어 사행금지를 받게 되면 다시는 상인으로 나설 수 없는 일종의 사형 선고였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임상옥에게 연경에 다녀오라는 홍득주의 말은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풀어주고 어엿한 상인으로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언질과도 같아서 임상옥은 어리둥절하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연경을 다녀오라는 주인의 말은 이제 자신을 하나의 상인으로 독립시켜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
그의 홍득주가 임상옥에게 연경을 다녀오라고 모험을 시킨 것은 이런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인삼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조선이 자랑하는 최대의 자원이었다. 의주 상인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였다. 인삼아, 인삼아, 말을 해라. 팔도 갑부도 네게서 나고 불로장생도 네게서 났구나. 이 노래처럼 인삼이야말로 불로장생의 건강뿐 아니라 팔도 갑부를 낼 만큼의 자원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고려 인삼을 불로 초라하여 좋아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인삼은 자연 그대로인 채 생산되었으며 인삼을 길러 양삼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개성 쪽에서 인삼을 재배하여 양산하기 시작하자 가히 인삼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최고의 무역 자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인삼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였지만 백삼 그대로 이를 먹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점점 혹평이 나돌기 시작했었다. 즉 약효는 분명 좋지만 자연 그대로의 백삼은 독이 있어 위를 상하게 한다는 소문이었다. 이에 점점 인삼의 값은 떨어져 갔으며 교역량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인삼이 무역에 있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그만큼 조선의 대표적 상권인 개성과 의주의 상인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인삼을 귀계, 이남, 신초, 토정, 옥정, 혈삼, 인미, 황삼, 추면한단, 인신, 활인초, 지정 등의 많은 이름으로 부를 만큼 큰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한 인삼이 중국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자 실로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할 무렵 송도 사람 박유철이 백삼을 쪄서 홍삼을 만드는 비결을 발견해내었다. 홍삼은 장기간 상하지 않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약효를 증가시키고 백삼의 독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뒤의 일이지만 인삼이 백삼에서 홍삼으로 넘어가면서 천국을 상대로 한 무역고가 100만 량에 이르게 되었으니 가히 홍삼이야말로 인삼에 있어서 대혁명이었던 것이다. 홍득주가 임상옥을 연경에 보내기로 결심한 바로 그 무렵이 인삼의 무역 방법이 백삼에서 홍삼으로 넘어가는 초창기였다. 홍득주는 임상옥을 연경에 보내 봄으로써 홍삼 시대가 과연 미국에 밀어닥칠 것인가를 시험해 보려 했던 것이다. 임상옥은 새로 등장한 홍삼을 갖고 의주를 출발하였다. 함께 떠난 사람은 모두 의주 상인으로 5명이었다. 이들은 천국과의 밀무역에 목숨을 건 만상들이었다. 임상옥이 5포의 홍삼을 갖고 떠날 때 홍득주는 임상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5포의 홍삼 중 4포는 내 몫이지만 그중 1포는 내 몫이다. 그것을 팔아서 내 사업 자금으로 하여라. 쌀값으로 환산하면 200석 이상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이러한 홍득주의 말은 이번 장사만 훌륭히 수행하면 어엿한 문상으로 독립시켜 주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임상옥은 주인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자 무릎을 꿇고 배를 올렸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